여러분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실물 자산의 가치가 계란 한 판 수준으로 증발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보십니까? 설마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실현되겠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때 남미의 맹주였던 베네수엘라 국민들 역시 초기에는 지금의 여러분과 동일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원부국으로서 우리보다 훨씬 풍요로웠던 그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쓰레기통을 뒤지게 된 것은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행된 잘못된 경제정책과 정치적 오판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의 펀더멘털이 붕괴하기 시작한 시점은 우고 차베스라는 인물이 집권하여 독재의 서막을 열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라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 관리 시스템조차 자신의 손아귀에 넣은 채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가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해체해 나갔습니다. 금일강의는 단순한 거시경제 지표 분석을 넘어섭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관측되는 일련의 사태들이 베네수엘라의 몰락 과정과 99.9%의 싱크로율을 보이는 이유를 정밀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국가 멸망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 구조적 징후들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현미경 들여다보듯 아주 치밀하게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현재 우리 경제 전반에서 감지되는 위험 신호들이 어째서 베네수엘라의 국가 부도 직전 상황과 판박이인지 명확히 파악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완벽하게 숙지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설계자에 의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경제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공포는 아직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싹한 경제의 진행을 맡은 경제 분석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제2의 베네수엘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3가지 초기 증상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10가지 평행이론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목격되는 사법 시스템의 변질, 입법부의 전횡, 그리고 선거제도의 불투명성 논란 등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하여 어떻게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법정화폐를 휴지 조각으로 전락시키는지 그 섬뜩한 메커니즘을 경제학적으로 규명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다루는 내용은 생존 경제학과 직결된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정주행하셔야만 다가올 경제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해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구조적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법부의 독립성 상실, 즉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종속화입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이 체제 공고화를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사법부 장악이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행정부의 독주와 정책 실패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차베스 정권은 소위 코트 패킹, 콜 패킹이라 불리는 대법관 증원 꼼수를 사용하여 대법관 수를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대폭 늘려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공유하는 인물들로 사법부를 채워넣어 법원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법 관련 이슈들을 냉철하게 바라보십시오.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판사들을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법부의 인적 구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왜 치명적인 시그널일까요? 사법부가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되는 순간 시장경제의 핵심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작동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업 활동은 반국가적이다라는 정치적 프레임 하나만으로도 정권의 입맛에 맞춘 몰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제지할 법적 수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국유화 조치로 강제 수용당했고 그 즉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본을 달러로 환전하여 국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를 감행했습니다. 해외 자본이 빠져나간 공백은 곧바로 살인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메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징후는 입법 독재 현상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의회 의석의 과반을 점유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입법 폭주는 단순한 여야 간의 정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권이 의회를 장악한 직후 행한 조치는 행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이 제정한 법률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통치였습니다. 그들은 수권법과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적법한 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공포할 수 있는 독재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입법 환경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의석수를 앞세워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포퓰리즘 법안들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규제 3법, 노란봉투법 등 반시장적 규제 법안들이 통과될 때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엔진에는 모래가 들어가고 성장 동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특정 정당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순간 법률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흉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입법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며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 감시 기구들마저 정치적 압박 속에 서서히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력까지 장악되고 언론 매체까지 특정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면 사실상 국가 시스템의 견제 기능은 완전히 마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 분립은 유명무실해졌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파괴되었으며 모든 권력이 단일 대우로 움직이는 기형적인 전체주의 구조가 완성된 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삼권 분립이 작동하지 않는 국가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독재 체제뿐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소름 돋는 경제적 재앙인지, 그리고 한국 경제에 어떤 파국을 몰고 올 것인지 지금부터 경제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주가지수의 착시 현상부터 규명해드려야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붕괴 직전으로 치닫던 시기, 역설적이게도 카라카스 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연간 수천 퍼센트의 폭등세를 보였는데 실물 경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화폐 가치 붕괴의 역설, 즉 크랙업 붐 크랙업 붐 현상입니다. 자국 통화인 볼리바르화가 휴지 조각이 되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곧 자산 삭제를 의미했기에 생존 본능에 따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실물 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패닉 바잉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서서히 베네수엘라의 구조적 붕괴 모델을 답습하고 있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환율 급등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악재 속에서도 코스피가 4,5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현상은 실물 경제와 괴리된 전형적인 크랙업 붐, 즉 붕괴, 직전의 일시적 폭등세로 해석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견인하는 듯하나 실상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테마주들이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비이성적 과열 양상입니다.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시스템 붕괴를 예고하는 매우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국방 예산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은 고갈되었는데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한 투기 자본이 자산 시장을 교란하며 지수만 왜곡시키는 형국입니다. 이는 건전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시스템 부패가 만들어낸 거품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역시 주가 폭등을 부의 증대로 착각했으나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빵 한 조각조차 구매할 수 없는 빈곤의 틈에 빠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목격되는 고물가와 자산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여 막대한 국가 부채를 희석하려는 세력에 정교한 경제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의 장악입니다. 마두로 정권이 몰락한 결정적 원인은 단순한 마약 카르텔 문제가 아니라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 같은 전자 개표 시스템을 악용한 조직적인 선거 부정에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선전했으나 그 실체는 정권이 원하는 대로 득표율을 조작해내는 디지털 독재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필 월드론 대령이 폭로한 한국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 존망이 걸린 시스템 리스크로 인식해야 합니다. 선거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신뢰가 붕괴되는 순간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어 국가 경제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경제적 요인은 명확합니다. 정치 권력이 더 이상 납세자인 국민의 효용을 고려할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승패가 민심이 아닌 중앙선관위 메인 서버의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다면 위정자들이 굳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볼 유인이 존재하겠습니까? 포퓰리즘으로 현금을 살포해 환심을 사고 시스템 뒤에 숨어버리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것입니다. 결국 부정선거 의혹은 국가 경제 파산을 앞당기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의 결함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음에도 유독 한국 사회에서만 합리적 의심을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으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편향된 정보 제공 탓도 있겠으나 팩트를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17개 시도 선관위원장의 직위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전원 현직 대법관과 지방법원장들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시해야 할 주체와 심판해야 할 주체가 동일한 이해상충의 기형적 구조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도 관리 주체인 자신들이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격입니다. 내가 훔쳤어도 내가 무죄라고 판결하면 그만인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작은 의혹이라도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북한으로부터 8차례나 해킹 공격을 당하고도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한 선관위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사법부의 정치와 입법, 독재, 그리고 실물과 괴리된 주가 폭등이라는 역설적 상황. 여기에 부정선거 의혹까지 더해지면 베네수엘라의 멸망 공식과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이렇게 장악된 국가 권력이 본격적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약탈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찾아옵니다. 베네수엘라 몰락 당시 대중이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점은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도 정권이 어떻게 저토록 당당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정치, 경제적 카르텔의 진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야당 대표가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갖고 중국산 스마트폰 샤오미의 성능을 칭송하며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한 인도 네티즌이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뼈있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역시 동일한 기종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네티즌들의 반발과 인도 네티즌들의 조롱이 이어졌는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가볍게 웃어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베네수엘라를 보던 투자 부적격 국가 수준으로 냉각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적인 리스크입니다. 대만 언론을 통해 폭로된 이면 합의, 즉 굴욕적인 대중국 약속의 실체입니다. 관계자들은 사실무근이라 부인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경제안보 측면에서 분석하면 한국 경제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측의 요구사항을 보십시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라.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중단하고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반대하라는 요구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사실상의 주권 침해이자 경제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에서 스스로 이탈하겠다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우리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독자 기술만으로 생존이 가능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원천 기술과 핵심 장비 없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생산 라인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중국 편승론이라니요? 만약 우리가 중국의 편에 서서 미국의 안보 전략을 방해한다면 미국은 즉각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라는 치명적인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반도체 섹터의 붕괴는 단순한 주가 하락을 넘어 코스피의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구조적 파산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자산가치 증발로 이어져 여러분의 노후와 다음 세대의 고용시장을 초토화시키는 거시 경제적 재앙입니다. 베이징 측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반대급부로 무엇을 얻어냈는지 그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고작 K-팝 공연 재개와 유커들의 관광 허용입니다. 경제적 교환 가치 측면에서 보면 실로 비대칭적인 헐값 매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반도체 패권과 한미 동맹이라는 안보 자산을 엔터테인먼트 티켓 몇 장의 단기 수익과 맞바꾸는 불공정 거래를 한 셈입니다. 구조적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경제의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을 철거해주고 그 대가로 이웃이 던져주는 사탕 몇 알에 환호하는 근시안적인 행태입니다. 이것은 과거 베네수엘라가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을 망가뜨릴 때 보여주었던 전형적인 정책, 실패의 경로 의존성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서해의 해상 주권 포기 논란입니다. 특정 정치인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구역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불법적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논한다는 것이 국제법상 실효적인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학생 여러분, 이것은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공동관리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상납하겠다는 주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는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서해 물류 거점이 중국의 살라미 전술에 의해 잠식당하는 상황에는 왜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는 겁니까? 정치권과 언론이 보여주는 이 기이할 정도의 정보 비대칭과 침묵은 과연 어떤 경제적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류경제학 관점에서 서해는 한국 경제의 대동맥입니다. 이곳에 타국의 통제권이 개입되는 순간 물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고 서해안 산업 클러스터는 비용 경쟁력을 상실해 고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인프라가 없는 경제활동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리스크 해지 수단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사업체와 자산 포트폴리오 역시 신기루처럼 증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몰락 과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복귀해 봅시다.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에서 이탈한 후 그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손을 벌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중국과 러시아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는 대가로 베네수엘라는 국가의 유일한 수입원인 석유의 채굴권과 운영 지분을 통째로 담보잡혀 넘겨버렸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걷고 있는 궤적도 이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패권국인 미국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명확한 경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국을 방문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핵심 기술과 서해의 지정학적 가치를 헐값에 넘기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정권의 정치적 안위를 보장받겠다는 정경유착적 매국 계약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꺾이고 서해의 통제권마저 상실된다면 여러분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밸류에이션이나 서해안 인근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과연 어떻게 재평가되겠습니까? 하청기지로 전락한 경제의 자산 가치는 베네수엘라처럼 제로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공포스러운 경제 현상이 바로 화폐 가치의 붕괴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을 지탱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남용하여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는 교과서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아침에 1,000원이던 달걀 한 판이 저녁에는 10만 원이 되는 가격 기능이 마비된 생지옥이 펼쳐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가부채는 이미 1,100조 원을 돌파했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어 국방 예산 집행조차 지연될 정도로 국고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승수 효과가 없는 기본소득이나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살포를 지속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조세입니다.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약탈하고 그 돈으로 정부의 부채를 녹이는 아주 악질적인 금융수탈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근로소득으로 모은 1억 원이 1년 뒤라면 한 박스도 살 수 없는 휴지 조각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권이 경제를 통제하고 국민을 종속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초기 유동성 공급은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폐가 실물 시장에서 아무런 구매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배급 경제의 노예로 전락해 있을 것입니다. 잠시 분위기를 환기하며 이 경제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채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식 파국을 맞지 않도록 깨어있는 경제 주체들의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정치 사회적 리스크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파괴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탄압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가장 두려워했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국민들의 폭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서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만큼 폭력적이었으며 경제적 수단을 무기화하여 반대파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국민에게는 식량 배급의 필수 수단인 조국카드를 정지시키고 직장 해고 및 계좌 동결이라는 금융제재를 가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체주의적 징후들이 관측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하면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고 사법 시스템을 동원하여 입을 막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68명의 국회의원이 독재자 마두로를 옹호하는 공동 성명서까지 발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정작 당사자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미국의 개입을 해방으로 여기며 환호하는데 우리의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법치주의보다 정권의 안위가 우선시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동조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행정 권력으로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입법 권력으로 방탄 입법을 하며 사법 권력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시스템의 완성이 목전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임계점에서는 시민의 저항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사유재산권이 제도적으로 박탈될 위험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복기해보면 당시 중산층은 설마 국가가 개인의 자산까지 침해하겠느냐는 일종의 정상화 편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권은 토지개혁과 임대료 통제라는 포퓰리즘적 명분을 앞세워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조직적으로 와해시켰습니다. 자산계층을 악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으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 후 결과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국가 배급 시스템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 규제 정책과 반기업적 정서가 확산되는 양상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시그널입니다. 이는 20년 전 베네수엘라가 채택했던 경제 모델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그 종착지는 국가가 모든 자원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경제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사법부가 정치화되며 화폐 가치가 급락하여 정부 보조금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적 빈곤 상태. 이것이 바로 마두로 정권이 구축했고 현재 한국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2016년의 잠재적 시나리오입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여러 선행지표들이 결합하여 국가 시스템의 셧다운, 즉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최종 단계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제도의 타락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국가가 법치라는 외피를 쓰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개인의 자산을 수탈하는 약탈적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제도적 붕괴의 시발점은 사법부의 독립성 상실, 구체적으로는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 장악이었습니다. 2004년 차베스가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릴 때만 해도 대중은 이를 단순한 사법행정의 변화로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증원된 의석이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습니다. 이후 10년간 정부 정책에 반하는 판결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통계는 삼권 분립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법관 26명 증원 법안은 과거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매우 유사한 입법 패턴을 보입니다. 이 법안이 가결된다면 사법부는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 아래 놓일 공산이 큽니다. 사법의 정치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예측해 보셨습니까? 개인이 정당하게 축적한 부동산이나 기업 자산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반사회적 자산으로 규정될 경우 편향된 사법부는 이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정권의 수탈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이 일원화되어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점적 통치 구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여당이 의회를 장악한 직후 국가 안보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GM이나 킴벌리 클라크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철수한 배경은 단순한 수익성 악화가 아닌 물리적 자산 침해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무장 병력이 생산 시설을 점거하고 정부 소유를 선언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내 반기업 정서의 확산과 입법 만능주의적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법 시스템마저 무력화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탈하여 국가 주도형 통제 경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비판을 반국가 행위로 처벌하고 몰수한 자산을 포퓰리즘 재원으로 사용하는 악순환의 고리. 이것이 자원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된 10단계의 구조적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시해야 할 외생 변수는 2026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국의 국익과 기준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 전략입니다. 만약 한국이 외교적으로 친중 노선을 강화하거나 민주적 절차의 투명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우리를 동맹이 아닌 잠재적 적대국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론하는 상호무역법은 단순한 관세 장벽을 넘어선 조치입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블록에서 해당 국가를 배제하겠다는 구조적 퇴출 경고로 해석해야 합니다.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차단되고 미국 시장 접근이 봉쇄된다면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 위기를 능가하는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시와 달리 구제금융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전략적 파트너가 아닌 중국의 대리인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경제 위기 평행 이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중 노선, 사법 시스템 개편, 대법관 증원, 입법 독주, 집회 통제, 선거 불신, 포퓰리즘 정책, 화폐 가치 폭락, 고물가 고착화, 그리고 주가 변동성 확대 등 10가지 핵심 지표가 유사성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떤 생존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이제는 각자 도생, 즉 철저한 개인 리스크 관리의 시대입니다. 첫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원화자산 비중을 줄이고 실물자산 및 기축통화로의 다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국가 신용도 하락 시 가장 먼저 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자국화폐입니다. 달러, 금, 그리고 미국 우량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내 시스템 리스크를 해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지난 강의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시경제의 흐름, 즉 글로벌 자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십시오. 국내 시장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글로벌 유동성이 어느 국가와 섹터로 이동하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적응 여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라 투자 포지션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경제 문해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통계나 지표를 왜곡하려 할 때 그것이 나의 실질 소득과 자산에 미칠 파급 효과를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즉 서해상의 안보 불안이 단순한 군사 문제를 넘어 수입 물류비와 해상 보험료 급등이라는 경제적 비용으로 직결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이 결국 장바구니 물가라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폭등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됨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유의미한 사회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가져올 경제적 기회비용은 여러분의 자산가치 전액 소멸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법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경제 주체인 국민이 침묵한다면 이는 곧 사유재산권 침해를 용인하는 결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영토주권 이슈, 국방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그리고 선거제도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납세자로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질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임계점을 넘은 시점에서의 침묵은 향후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자정작용도 할 수 없는 비가역적 상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한국 경제사에 있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학적으로 위기는 부의 재편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스템 붕괴의 시그널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리스크 헤지를 준비한 투자자에게는 이 혼란이 오히려 막대한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위기 전의 실물 자산이나 기축통화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소수의 계층만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부를 증식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바로 그 준비된 스마트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현재 관측되는 베네수엘라 모델과의 경제적 상관관계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매크로 시나리오로 분석됩니다. 마치 실패한 포퓰리즘 경제학 교과서를 답습하는 듯한 정책 기조가 보입니다. 여기서 제동을 걸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게 빈곤의 악순환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구조적인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해 오늘 강의 내용을 주변 지성인들과 공유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강력히 제언합니다. 지속적인 정세 분석과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회복 탄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민사회가 각성해 있는 한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테일 리스크는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긴 호흡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